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그 시간으로 문학 서구 눈에 비친 아시아 만나다. 제가 받은 제목은 모두가 흰 옷만 입은 이상한 나라에 온 파란 눈의 지성인들. 제목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완이고요. 지금 현재 광주전남 작가의 회장을 맡고 있고, 저는 주월동에서 김한 혈심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강의가 그렇게 낯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25분씩 두 번 하고 1부를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보기 중 가장 훌륭한 의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실력이 좋은 의사. 두 번째, 친절한 의사. 세 번째,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 네 번째, 돈을 안 밝히는 의사. 혹시 우리 이화경 집행위원장님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 의사가 바로 저는 김한 의사가 아닐까. 가장 훌륭한 의사는 저에게는 김한 시인이자 의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실제는 이게 이제 그 정답은 없는 것인데, 큰 병을 알아본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환자가 앓은 그 병을 알아야지 환자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 그 이자벨 버드 비숍 여사의 그런 책도 실제 자기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는 감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말에 1860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사 연표를 우리 한번 그 잠깐 복습을 해보고요. 이방인들이 우리 조선을 100년 전에 어떻게 보고 어떤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은 눈에 비친 100년 전 한국, 그래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수영 시 거대한 뿌리에서 버드 비숍 여사와 연애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서양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잠깐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급을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그 책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표를, 한국사 연표,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1860년도에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고요. 61년도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습니다. 63년도에 고종이 즉위를 했고요. 65년도에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66년도부터 이제 외세들이 이제 한국을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병인박해, 제네랄 서면호, 병인 양요가 있었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또 있었고요. 71년도는 흥선 대원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서원을 전부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신미 양요가 발생했고, 결국 75년도에 운요 사건을 일본이 일으키고,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결국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야욕을 드러난 결정적인 조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개월 안에 원주, 부산, 제물포를 반드시 개항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개항한 그 지구 안에서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가 없고 일본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해안선을 탐사해야 한다.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역을 할 때 무관세로 관세를 매길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일본이 본격적인 어떤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79년도에 이제 지석영이 종두법을 실시했고요. 81년도에는 이제 뭐 별기군이 창설됐고, 82년도에 미국과 수호 통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83년도에 한성 순보를 발간했고요. 그때부터 태극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85년도에 이제 거문도 사건이 발생했고, 영국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사건이죠. 배제학당이 설립됐고요. 89년도에는 한경도에 방공령이 실시됐고, 94년도에 잘 아는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실시됐고요. 95년도에 이제 을미사변, 을미계획이 실시됐고, 96년도에 아관파천,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제압함으로써 일본의 마수가 막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고, 독립협회가 9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97년도에 대한제국이 이제 성립돼서 이때 이제 정식으로 중국의 틀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고. 98년도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99년도에 경인선을 개통했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 비숍 여사가 온 해는 이 동학 농민 운동이 왔던 94년도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경인선이 개통이 됐고,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가 맺어졌습니다. 95년도에 경부선이 개통이 됐고,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됐고요.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 때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고, 거종 황제가 퇴위하게 되고요. 1908년도에 이제 의병이 조직되고 서울 진공 작전을 하게 됩니다. 1909년도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되죠.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표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방인이 본 조선에 대해서 썼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그 잘 아시죠? 하멜. 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 경위서로 이렇게 자세히 보고서를 쓴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멜 표류기가 되어 있습니다. 듀알리라는 사람은 1941년도에 조선전이라는 걸 썼는데, 황금이 넘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사금이나 뭐 황금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918년도 조선 서해 탐사기를 했고요. 서해 5도 풍물에 대해서 많은 기술이 있고, 금다는 나라 조선이라는 책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출간이 됐고, 이 사람은 그 대원군 아버지 묘소 덕울범이자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책은 1882년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출간했고요. 덴이라는 사람이 1888년도에 청한론을 출간했습니다. 뭐 칼스라는 사람 조선 풍물지, 그다음에 길모어라는 사람이 서울 풍물지 이런 것이 있었고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세비야 랜도워 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그 버드 비숍의 책은 굉장한 이제 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 책이 1997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한국인은 나라 밖에서 성공하는 민족이고, 굉장히 그 비숍 여사는 그 관리들이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한다.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성황후의 어의였던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상투나라, 그래서 이제 어의의 눈에 비친 조선을 썼던 것이고요. 대한제국 멸망사는
1906년도에 헐버트라는 사람이 지도층의 부패와 미국의 배신이 이제 망국을 부른다 그런 내용을 썼고요. 1908년도 안래는 조선은 우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맥켄지라는 사람은 그 의병을 따라다니면서 의병의 그 전투를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대한제국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 데일리 메일 기자가 본 망국의 어떤 전야처럼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기자인데 의병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인간성을 많이 보이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캠프의 조선의 모습, 게일의 전환기의 조선, 한국 아동생활, 한국 독립운동 이런 책들이 많이 있고요. 조선 비망록, 한국의 야생 동물집 이런 굉장히 사실은 우리 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면에서 책을 많이 썼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속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거는 이제 미국 천체 물리학자인 로웰의 그 책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그래서 구한말 외국인의 3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사람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이제 역시 이제 비숍 여사 오늘의 우리가 주된 내용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버드 비숍 그런 책이고요. 이거는 초판 2000부가 예약으로 다 매진되고 그 해만 해도 5세가 팔렸던 굉장히 하여튼 유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자의 나라 한국 윌리엄 E. 그리피스 교수가 썼던 책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결론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실제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썼던 책이고 구한말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조금 우리 비숍 여사가 썼던 책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멸망사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이 썼던 3대 작품이라고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보면 이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카톨릭의 동양의 조상숭배와 우상숭배 문제가 많이 이 사람들도 이제 논란이 됐고요.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동방의 조상숭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요. 64년도에는 베르네 신부는 제사상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939년도에는 교황 비오 12세가 동방의 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근본주의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조상숭배를 우상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카톨릭과 반대로 초기에는 문화로 인정하다가 현재 와서는 우상숭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제국 멸망사의 내용에서 보면 지배계급 부패, 매관매직, 관리의 수탈, 민심 위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막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정세에 대처하지를 못하고 지배계급의 주자학적 중화사상, 유교에 좀 많이 안주돼서 문명 진보가 대처가 불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괴합화의 좀 어떤 세련되지 못한 그런 것과 몰락 이런 것을 하고 미국이 또 배신했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국교를 맺은 최초 국가가 미국인데 한국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 조약을 파기하고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공사 모간은 을사조약 축하를 위해 일본 공사에 관해서 축배를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외국인이 썼던 책 중에서 보면 남자가 물린 상을 여자가 받아 먹어야 하는 이런 풍습은 좀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름을 섭섭이, 말순이, 끝순이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하고 기혼녀는 자기 이름 대신 태코, 경주땡, 나주땡 이런 식으로 써서 여성 차별이 심했다는 것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기회가 없어서 운명률이 높았고 남자와 겸상이 불가하고
뭐 벗삼도 하고 출산의 남화선호, 칠거제약, 삼정지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런 서양인들이 썼던 책들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서양은 나이가 좀 틀리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것인데 이는 태중 10개월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태아의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더 인륜적인 계산 체제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수 난은 1901년 제주에서 나왔던 난인데 프랑스 신부들의 우상 파괴 접해러 이제 원성을 쌓고 이 징세관을 도와서 천주 교도들이 앞장서고 신부들의 지원을 받은 교도들의 행패가 심해져서 대전군수, 유림자수, 제주관노 이재수 등이 상무사라는 결사 조직을 조직하여 제주국과 천주 교도를 습격하여 천주교도 500명, 주민 한 200명을 처형한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 출병을 우려한 조정과 봉기를 이끈 이재수 등 3인이 난이 확대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구석은 징역, 이재수와 유림 좌수들은 처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 흑역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책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3.1 만세운동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고 실제 33인이 직결했던 태화관은 이완용 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 기생 주사놀이 선병희의 소실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성지방법원 그 예심할 때 진술 내용들을 보면 선병희, 천도교를 대표한 선병희는 나는 한일 합방에 대해 찬성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했던 것이 있고, 목사인 정춘수는 나는 원래부터 합방에 반대하지 않았다. 천도교도인 총병희는 독립 건의서를 제출을 알고 그 자리에 갔다. 뚜렷한 목적 없이 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주요 책인 그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이제 제가 직접 사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이인화 교수가 번역을 했던 이 책입니다. 100년 전 한국은 모든 것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번역만 좀 다른데요. 신봉용 교수가 이제 번역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잭 런던 기자의 너일 전쟁 종군기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의병이나 이런 따라다니면서 취재했던 이렇게 기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전부 썼던 것을 모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벨 버드 비솜 여사는 이제 1831년도에서 1904년에 이제 71세의 나이로 73세의 나이인가 사망했는데요. 읽어보니까 하여튼 아주 대단하신 그 분인 것 같습니다. 영국 여행가, 작가, 지리학자이고요. 우리나라를 찾을 때 6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64세, 그때 당시 64세면 진짜 그럴 건데, 그렇게 왕성한 지식 탐구, 호기심, 어떤 모험을 즐기는 그런 것 대단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이제 11개월간 머무면서 온갖 고생을 겪고 돌아다니면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폈는데, 이게 이제 괴학이 연구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자 소개를 보면 하여튼 160cm 정도 키에다 굉장히 미모가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자가 해놓은 거 보면 이게 이사벨라 버드 비솜 여사의 생애에 대한 연구서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흠모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잠깐 조금 더 살펴보면 1831년 10월 15일 영국 요크샤에서 태어났고요. 캔터베리 대주교인 썸너경의 가문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83년도 1월에 남동생이 태어났으나 바로 사망했고 그해 12월에 여동생 헨리에타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병약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의자나 이런 거 딱딱한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해서 교육은 다 집에서 가정교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영민하여서 여러 가지 그 책들 다 섭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세 때 이제 이 집안이 이제 성직자 집안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많은 친척들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걸로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23세 때 최초로 캐나다, 미국까지 여행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이제 그 자기 경험을 미국의 영국 여인이라는 그 여행기를 간행했는데 이게 45편까지 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60년도 이제 29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사망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울증이 와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거주하면서 굉장히 철학성이 높은 시를 많이 발표를 했다고 해서 시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86년도에는 이제 어머니가 사망해가지고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져서 이제 그 존 비숍의 환자가 되는데 자기 동생인 그 헨리에타도 이 비숍의 환자고 자기도 이제 결국 존 비숍의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이제 어머니 사망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영국의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물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숍 여사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는 정말 대영 제국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영국의 최전성기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41세가 되는 1872년도에 하와이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건강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불을 뿜는 화산의 아름다운 살림, 뭐 하천과 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피폐했던 그녀의 영혼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875년도에 19년 만에 거기 이제 하와이의 섬에서의 그 6개월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럭키 산맥의 어느 여인이라는 책을 간행을 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행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일본을 여행해서 알려지지 않는 일본, 뭐 83년대 황금의 체르소니스 그곳에 이르는 길, 뭐 이런 것들을 출간을 했는데 출간할 때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81년도에 10년 연하인 존 비숍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51세 때인데 결국 여동생이 먼저 죽고 이 이제 존 비숍은 자기 여동생을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먼저 여동생이 죽게 되니까 이제 하여튼 그 10살 연상인 존 비숍과 결혼을 했고 이 결혼 9개월 만에 이제 이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단독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한 5년 하다가 86년도에 사망했는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자기 동생 헨리에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생을 많이 했고요. 58세 나이에 중동 지방을 답사하고 인도에 가서 인도에 이제 존 비숍 기념병원을 하고 또 자기 동생 이름을 딴 헨리에타 버드 병원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설립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90년도에는 귀국에서 페르시아 뭐 탐사기, 티베트 민중들 이런 것도 간행을 했는데 이런 책들도 하여튼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책들로 그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절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93년도에 이제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몽골리안 민족들의 국가와 지리, 민족적 특징을 연구하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워서 64세 때 캐나다 요코하마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 2월 말에 제물포에 도착해서 서울로 온 곳이 이제 3월 1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 11개월 한국을 드나들며 가장 오랜 현지 답사와 자료 수집, 문헌 연구가 응축된 일생일대의 역저 한국과 그 이웃나라를 집필했고
처음에 말했지만 초판 2,000부가 예약 매진됐고 그 해에 5세가 팔린 아주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한국을 떠난 후로도 양자간 상류 지역이라는 책을 또 간행했고 1901년도 71세에 아프리카 또 여행을 합니다. 모로코 사하라 사막을 횡단 이렇게 말을 타고 한 1000마일을 해서 아틀라스 산맥을 등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71세에 너무 이렇게 좀 무리를 하셔서 이제 이때 이제 그 폐혈증을 얻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좀 병마에 시달리면서 요양원을 좀 전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1904년도에 74세가 되던 해에 자기 에딘버러 자택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아시아 문학 아카데미 하는 것도 뭐 인문학이죠. 인문학은 여러분 인문학 열풍이 너무 많이 불러서 인문학이 무엇이냐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문학이란 것은 사람 인자에 사람에 대한 학문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사람 문의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이 도형 잘 아시죠? 비트겐슈타인의 MMO형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오리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한 면밖에 50%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도 그 사물에 반틈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